가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호정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를 매해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기존과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세미나로 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실 것 같고, 특히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저희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2023년 12월을 맞이해서 과연 2023년에는 어떠한 국제 환경 규제 동향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의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시켜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입만 하시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009년부터 이제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라고 지정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제 규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탄소 관련되어 있는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많이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파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최신 뉴스나 아니면 분석 보고서, 이제 산업별 어떠한 동향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 발표 자료는 제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모든 자료를 대부분 이 컴파스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뉴스나 아니면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컴파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컴파스가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업 수는 약 한 7,600개 정도의 기업에서 한 22,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가입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고 있는데, 물론 이 22,000명에 있는 회원분들이 다 많은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에 계신 분들이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산업계 수요인가 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또 키스트의 유럽 연구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도 사실 38개에 대한 협단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기관들과 더 많이 협업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키스트 이제 유럽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미나가 마치고 나면 또 저희랑 어떤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와 더 확실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올해 2023년에 도대체 어떠한 환경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분석 보고서 올해 발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조회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한 연간 한 30건 이상의 있는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한 37개 정도 중에서 한 탑 20 정도를 뽑아봤는데 1, 2, 3등이 다 과부라물이었습니다. 아까 막 계속 과부라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2023년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과부라물로 시작해서 과부라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저희가 대응을 했고, 또 기업에 계신 분들도 보시면 전체에 있는 조회수 중에서 이 세 건이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규제가 있었나 보게 되면, 또 여기에 국내 미세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규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 산업법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TSCA에 대한 화학물질 관련되어 있는 동향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EU 에코 디자인 규정, 그리고 배터리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EU에 있는 냉매가스 규제 동향이랑 그리고 EU에 대해서 탄소가 이제 저희가 CCS라고 있는 탄소가 제거되었을 때 어떻게 인증 제도를 만들까에 대한 관심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표준의 공시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 내용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그 외에 뭐 그린 클레임이라고 해서 친환경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프랑스에 있는 녹색 산업법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국가별 살생물 처리나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 그리고 내연기관 신체 판매 금지, 그리고 17번이 뭐가 있냐하면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해운에 관련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제가 PFAS로 시작해서 PFAS로 끝났다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EU 그 유럽 화학물질청에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했고, 9월 25일까지 총 한 52건, 뭐 홈페이지에는 55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거는 52건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한 30건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55건, 52건을 보면서 만족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938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일본은 왜 도대체 930건을 이상을 제출을 하고 한국은 왜 60건 이하밖에 제출을 못했지라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나 아직 경험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좀 약간 만족하기는 어려워서 향후에 이제 EU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서를 이제 취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의견서가 50건이 아니라 100건 이제 일본 정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FAS 관련된 규제가 EU에서만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최신 뉴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PFAS에 대한 보고를 공식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주들은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PFAS 포함한 물질을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네소타도 완전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개별주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태국도 화장품에는 PFAS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뉴질랜드, 덴마크도 개발적으로는 어떤 특정 제품에 있어서는 PFAS를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FAS에 관련된 내용들은 비단 EU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움직이는 동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오후에 저희가 또 이제 화학연구원의 또 전문가이신 손은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PFA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세션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EU에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EU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6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무상할당으로 배출한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매기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도와드릴까라고 해서 이제 산업부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범부처로 저희 컴파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번역서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오늘 있는 세미나 이전에 있었던 탄소 중립 관련되어 있는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또 이슈 사항들이 많고 질의 사항들도 많으셨는데 오후에는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신설임 박사님께서 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까 저희 산업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조용한지는 좀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이후에서 이제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이제 8월 17일 날 발효를 했고 이제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배터리 디렉티브를 이제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유해물질 제한이나 탄소 발자국, 재활용 함량,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추가하고 거기에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있고 라벨링 및 마킹을 강화하고 모든 배터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경제 사업장에 대한 공급망 실사까지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정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규제가 아니라 이제 토탈 패키지 형태대로 있는 처음에 있는 법안이 이제 올해 발효가 돼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문경원 박사님이 또 오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비가 필요한 이제 내년에는 또 무슨 규제가 또 대비가 필요한가라고 이제 저희 이제 분석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EU 리치 부속서 17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9월 27일 날 발효를 했고요. 광범위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유기물이고 불형성이며 분해성 저항성이 있는 5mm 이상에 있는 모든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도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PFAS 규제랑 비슷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갑자기 EU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 PFAS 과불화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 개별에 있는 카스 넘버에 있는 규제가 아니라 갑자기 통으로 그룹핑을 해서 얘네들은 다 이러한 애들이고 얘네들은 규제를 해야 돼라는 움직임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약간씩 이제 차별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규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F가스 규제인데요. F가스 규제도 올해 10월에 이사회랑 그리고 의회가 잠정적 합의안에 도달을 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최종 투표를 이제 내년 초쯤에 하게 되면 아마 봄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에 원래 지금 EU가 지금 했던 지금 F가스에 대한 제한량들을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줄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에 있는 할당량을 출시하는 어떠한 제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금액을 매기겠다. 그리고 초과하는 제품이나 장비는 아예 출시를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 냉동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서 내후년 그리고 이러한 장비 히트펌프나 공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수입 금지를 하고 저 GWP 물질로 대체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F가스 물질도 추가를 했고요. 근데 또 이 F가스에 관련된 있는 규제가 또 EU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F가스 규제는 EU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미국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미 2023년에 HFC에 대한 할당량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규칙을 확정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F가스에 대한 규제는 이제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EU에서 있는 핵심 원자재 법안이고요. 핵심 원자재 법안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물질 17개랑 핵심 원자재 34종을 선정한 다음에 여기에 뭐 연구 자석에 대한 재활용 함량 등에 대해서 공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34개 물질이기도 하긴 하지만 요 내용 안 28조에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연구 자석법처럼 연구 자석을 이제 얼마 이상을 함유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지키세요라는 규정도 포함되고 있고 이 내용은 오후 세션 3에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환 박사님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윤병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ELV 개정안도 나왔고요. ELV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이제 최소 제한량 함량
아까 서정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U에 들어온 모든 물질은 일단 어떻게든 다 내부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최소 재활용 함량을 할 거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년 안에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재활용을 얼마 이상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강도 할 거고 비철금속이나 희소금속도 할 건데, 이 지금 요 희소금속이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원자재법과 다 연결을 시킬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 토탈 패키지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법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순환 차량에 대한 여건을 해서 중고차가 되거나 제재조가 되거나 어떠한 식의 있는 이력들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저희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는 규제의 이제 EU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인데요. 집행위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디렉티브를 이제 개정하겠다는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사실 이 에코 디자인 이제 디렉티브가 전기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쪽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 대상 품목이 뭐냐 하면 모든 제품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의류나 아니면 일상용품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준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 내구성, 수리 관리성, 재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자 표식을 부착을 해서 보통 얘기하게 되는 디지털 제품 여건까지 탑재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오후 세션 3에서 HIP의 연성모 대표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올해 초에 발효되었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입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 표준 채택된 7월에 보시게 되면 공통 표준 외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고, 요 ESG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5년 보고서, 2024년 회계 기준부터 이제 EU에 있는 대상 기업들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적용을 해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상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급망상에서 EU 기업들한테 이러한 요청들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에 어떠한 규제가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떠한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려고 한 10분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규제 내용들을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그 서정호 실장님께서도 EU 그린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EU 그린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EU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려졌을 때는 뭐 EU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U 그린딜은 EU의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후 변화 목표들 달성해야 되고, 에너지도 자립화를 이뤄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수단되는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무오염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한 이동수단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EU에 대한 경제를 결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결국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걸 만들겠다에 대한 전략이 EU 그린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대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 유넵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있는 것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경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ESG를 포함한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ESG 경영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냐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경제를 버리고 ESG 경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경제가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ESG 경영을 통해서 그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ESG 경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도대체 화학물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떠한 분위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유는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제로 폴루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한 가지가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가 무오염 실행 계획을 채택을 했고 세 번째가 산업 배출에 대한 입법 패키지를 채택을 한 이후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에 있는 큰 틀에 있는 전략을 가지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어서 EU 집행위가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규칙을 강화했고 그리고 유럽 물질화학청은 PFAS에 관련된 사용 제한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도적인 수은의 사용에 대한 금지도 제한을 했고 이제 9월 27일에는 EU 리치 제한 목록에 미세 플라스틱도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압유발이나 아니면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 생식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잔류성 또는 생물 축적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이 포함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일반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이던 이제 PFAS든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연 이 물질이 과연 PFAS 대상 물질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대부분 답변은 EU가 카스 넘버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그룹화시켜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네들은 다 PFAS이고 얘네들은 다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규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인 이 접근법이 화학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랑 상관없이 이 본질적인 위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제약을 걸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FAS에 관련된 거는 이 사용이나 오염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모든 거에 대한 PFAS는 EU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가 유럽 화학물질청에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됐던 이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이 PFAS 물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EU에 있는 화학물질 정책은 계속 이러한 부분으로 제약이 걸려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필수적으로 도대체 에센셜한 유주는 어떠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2022년까지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분비계 교란이나 있는 CLP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을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를 구현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화학물질이나 수입이나 제품 유통을 막겠다라는 걸로 지금 EU는 지금 전략을 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6개에 대한 제품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6개 제품이 아닌 다른 쪽은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EU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 EU의 ETS 제도에 따라서 다음 품목에 대해서 86유로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3국에서 생산되고 있을 때 20유로를 생산하고 있으면 60불을 우리가 더 인증서를 사게 만들 거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소 누출 방지라는 게 뭐냐면 이 탄소 누출 방지가 만약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던 80대 20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 ETS에서는 무상할당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EU가 어떻게 했냐면 무상할당을 34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카본 리키지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무상할당이 아니라 우리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거야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EU ETS 제도에 대한 대상 품목인
정유, 석유화학 물질, 제지도 역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언제 지금 이 내용들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이제 EU 집행위에 왔을 때 질의를 드려봤고, 그랬을 때 아직도 지금 검토 중이고, 지금 법안에 보게 되면 지금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말까지 이 내용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걸 검토해서 이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결과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사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계속 접수되고 있는 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산정에 대한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계속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이 다 탄소 배출량 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 뭐 배터리, 의료기기, 건축자재 다 탄소 배출량 산정해서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벤더 1, 2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비사는 사실은 뭐 화학회사고 유명한 비사, 해외 비사고요. 이 비사가 공급망 관리 수준을 요구하면서 이제 ESG 관련 활동을 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를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한테 향후에 공급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서명 후 제출하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기네 있는 양식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급 기업한테 요청을 했고요. 이 단계는 지금 단계 내려갈 겁니다.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 하면, 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보고 표준에 대한 ESRS에 대한 E1 결국 기후 변화에 대한 지표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자기네에 있는 직접 배출량 그리고 자기네들 쓰고 있는 간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스콥 3에 관련되어 있는 배출량도 자기네들 보고서에 넣어야 되니까 결국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한테 당신들에 있는 배출량을 제시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총 배출량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에 있는 가치 셋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보고를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받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알았으니 줄여라라는 요구를 받는 게 앞으로에 있는 기업들이 받아야 될 이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전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여건, 그리고 지금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에 있는 디지털 제품 여건, 자동차 여건에 있는 여건도 다 여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과연 2024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지금 펼쳐질까에 대한 요 작업 프로그램이 10월 17일 날 사실 발표가 됐고요. 이때 사실은 리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리치 레귤레이션의 규정안이 있었다, 이게 빠진 다음에 유럽 환경 단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집행위가 결국 지속 가능한 화학 전략을 버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에 있는 내용들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디지털 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외에 세제 및 계면 활성제 그리고 장난감 등에도 디지털 여건을 탑재한다라고 되고 있고요. 자원관리 연계인데 이 핵심 원자재법 발표했는데 여기에 있는 또 저희가 얘기하는 전기전자 폐기물에 관련된 지침 WEE를 또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뭐 ELV 규정 그리고 CLP 개정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제거 인증 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한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사 지침까지 우리는 다 검토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또 내년도 또 이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30분 동안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세션 발표 드릴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다 못 설명드린 것들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밖에 이제 컨설팅 부스가 한 8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부스에 가서 이제 혹시라도 뭐 부족했던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화학물질, 탄소 배출량 관련되어 있어서에 있는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